저는 오늘 평균의 종말을 소개할 공인노무사 유리라고 합니다. 이 책은 The End of Average라는 토드 로즈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을 번역한 책인데요.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기업을 자문하는 입장과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이라는 말은 저희가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말이죠. 평균 점수, 평균 등급,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평균 임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평균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개개인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부분 매년 인사평가를 내서 평균을 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고성과자로서 대우를 해주고 있고, 평균에서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성과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미 책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는가, 평균은 허상이라는 거죠.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평균이라는 개념이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균주의에서 탈피해서 개개인성을 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이제 개개인성을 고려하여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토드 로즈 교수님께서는 교육 친경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이시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인간 발달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이시죠. 근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 소개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드 로즈 교수님의 삶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토드 로즈 교수님께서 중학교 때 ADHD 판단을 받으셨고 고등학교 때 평균 점수가 D-여서 중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연령이 허용되기 전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 되셔서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전전하셨다고 합니다. 또 20살에는 둘째까지 얻으셨다고 하죠. 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셔서 간호보호사 업무까지 하셨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열의 열은 네가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시스템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원에 이제 인간 발달학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드 로즈 교수님의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은 책 안에 제시하는 내용들이 학자로서 이론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삶 속에서 이제 평균주의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평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개인성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종말, 책 이야기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의 시대. 먼저 1부에서는 저희가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평균 중심 시대가 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방향이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의 시대. 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평균이라는 인간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균적 인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공군에서 조종석 설계 시에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의 신체 치수를 재고 평균을 내서 표준화된 조종석 규격을 마련을 했었고, 이게 약 30년간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1940년대 말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17명도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의 운전 실력의 문제인 건지, 기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나 병고였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종석의 설계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평균 치수에 따라서 운전석을 만약에 설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키가 작은 여성이나 남성
팔이 짧거나 팔이 너무 길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하기가 어렵겠고 또한 그에 따라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군에서는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데니얼스 공군 중위에게 4,063명의 치수를 재면서 조종석 설계에 연관성 있는 10가지 항목으로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평균치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에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평균치가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균치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항목에서 3가지만 인위적으로 추려서 평균을 낸 결과에서도 평균 안에 드는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 평균적인 조종사는 당연히 없었고 결국 평균적인 조종석을 설계해봤자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설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비슷한 사례로 7년 전쯤 클리블랜드 건강박물관에 노르마라는 조각상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조각상은 산부인과 의사와 조각가가 합작을 해서 만든 작품으로 15,000여 명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신체 치수를 중심으로 평균을 내서 만든 조각상이죠. 그래서 건강박물관에서는 이 조각상을 선전하기 위해서 미니어처 조각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 노르마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박물관과 의학계에서 주도해서 노르마를 닮은 여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대회가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대회가 시작될 때쯤 이제 심사위원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아마 차이가 나서 등수가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3,864명의 여성이 참가를 했었는데 9개 전체 항목 중에 평균적인 노르마의 이상상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5개 항목으로 한정한 경우에도 3,864명 중에 약 4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노르마가 이상적인 이상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여성이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다. 노르마는 아직도 이상적인 여성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데니얼스 공군 준위는 평균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평균적인 인간의 관점은 조심해야 될 함정이다. 이 이유는 신체적 치수의 극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후에 저희가 개개인성을 설명하는 원칙에 들쭉날쭉의 원칙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기억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환경을 평균치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야 한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공군은 이후에 개인 맞춤형의 조종석을 설계해서 지금도 우리 자동차에서 운전석이 조절 가능한 시트로 된 것으로 잡힌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주요 전제로서는 결국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비교할 때는 유용한데 개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가 우리 사회는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대 아돌프 케틀레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는데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람에 대해서 평균을 냈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병사 5,738명의 가슴둘레를 치수 자료를 분석해서 평균값을 도출을 했고 이 평균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케틀레는 개개인은 오류에 해당이 되고 평균적인 인간이 참 인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평균에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가슴둘레를 가진 병사는 참된 병사이고 그 외에 가슴둘레가 넓거나 좁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오류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틀레는 그 이후에 이런 가슴둘레뿐만 아니라 키, 체중, 그리고 얼굴빛까지 모든 인간의 특징들을 평균을 내셨고 케틀레 지수, 즉 체질량 지수를 고안해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평균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0년대 뒤에 1890년대 프랜시스 골턴, 이분은
의학을 전공하셨는데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지리학자, 발명가, 기상학자로서 우생학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평균에 대한 중요성은 케틀레와 동의를 했는데 조금 평균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평균을 벗어나는 사람이 기형이 아닌 우월층과 평균층, 그리고 저능층 세 가지로 일단은 크게는 구분하고, 그리고 14개의 계층으로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정상의 개념에서 평범한의 개념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계층은 지적, 신체적, 도덕적 차원에 아우르는 모든 면모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면은 성실하기도 하고 지적이기도 하고 뭐 체력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틀레의 평균적 인간에 대한 개념과 골턴의 계층 개념은 현재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대다수의 채용 관행 그리고 인사 제도 이면에서 구성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모두 평균주의자가 됐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평균주의 원칙이 적용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레데릭 원슬로우 테일러에 대해서 주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테일러는 펌프 제조회사의 기계공으로 있다가 이제 지인 소유의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가서 6년 사이에 고속 승진을 하게 되시는 분인데, 이때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경쟁 공황 등 이제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했고, 그 원인을 비효율성에 뒀다고 합니다. 특히 테일러는 신식 정기화 공장들의 노동력 낭비가 심하고 공장의 근로자 배치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 공정을 표준화를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삽으로 용광로에 석탄을 퍼넣는 일의 시간, 그리고 석탄 양까지 표준화를 통해서 전체 산업 공정을 표준화시키고 각 공정의 수행 방식을 고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과거에는 인간이 최우선이었다면 미래에는 시스템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스템에 잘 맞는 평균적인 인간을 고용해야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주장과 이어서 그럼 기업을 관리하는 기준을 누가 세울까라는 질문에 근로자들에게 감독하고 조직의 업무를 처리할, 표준화할 하나의 최선책으로 관리자라는 개념을 도입시켰고, 결국 과학적 관리 원칙을 발간하여 테일러주의가 전 세계의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테일러주의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교육적 테일러주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산업체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 중심의 교육을 주장을 하였고, 특히 학생들의 배경이나 자질이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학생이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에 손다이크는 이제 테일러주의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평등보다 질을 우선시했는데요. 모든 학생이 평균적 교육을 떠나서 학생들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관리형인지 근로자형인지 리더형인지 구분을 하고, 그 구분을 위해서는 결국 표준화된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의 교육 시스템은 손다이크가 의도한 대로 평균적 학생에 맞춰 설계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이 분류가 되고, 평균을 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와 상이 베풀어지고 평균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제약과 멸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주의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평균주의는 학교나 직장생활,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우리가 평균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처럼 되되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 개개인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개개인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만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